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지난 주말 국내 코로나19 새 환자가 62명 증가하면서 12주 만에 주말 최다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서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집합이나 모임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스포츠 행사에도 제한적으로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또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전국 확진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8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60명대로 늘었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62명의 확진자가 새로 집계됐습니다. 40명은 지역에서 감염된 사례였고 22명은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먼저 지역 감염부터 살펴보면 서울에서 13명, 경기 13명, 수도권에서만 26명이 확인됐습니다. 또 대전에서 6명, 광주 4명, 전남 3명, 충북에서도 1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12개 국가가 연관돼 있습니다. 미주 3명과 유럽 1명, 그리고 아시아 지역 다수의 국가에서 18명입니다. 22명 중 16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6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2,715명이 됐습니다. 이 중 격리 중인 환자는 1,069명입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 지역 상황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어제 0시 기준 집계에서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98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4명으로 1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고 13명이 지역에서 감염됐습니다. 지역 감염 환자 중 5명은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강남구 역상동 모임 관련 환자도 3명 늘었고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환자도 1명 더 확인됐습니다. 1명은 기존 구로구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나머지 3명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집계 기준 서울에서 격리 중인 환자는 368명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집단 감염 관련 환자 소식이 많군요. 이 기존 집단 감염지에 더해서 또 새로운 감염지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집계 이후에 전해진 소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0시 집계 이후 서울에서만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1명은 지난 토요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방부 어린이집 교사의 3살짜리 제자였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됐고 인근의 용산초등학교도 오늘부터 등교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3명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왕성교회 관련 감염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명은 왕성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왕성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관련 확진자로 추정되는 환자와 같은 회사를 다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두 환자 모두 왕성교회 관련 감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확인된 4명의 확진자만 더해도 오늘 발표될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30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지에 교회가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교회와 관련된 감염은 확산 속도도 빨랐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도 지금 6일 만에 27명까지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왕성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4일입니다. 교회 청년부 소속 30대였는데 지금까지 청년부를 중심으로 모두 27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회 내 추가 감염도 걱정이지만 다른 곳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직업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시간 강사와 카페 근로자, 사우나 직원 등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 강사가 일한 초등학교는 등교를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수원의 한 교회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9천여 명의 교인이 다니고 있는 수원 중앙침례교회입니다. 교인 2명과 가족 1명인데 첫 확진자는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4번이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현재까지 700명이 넘습니다. 종교시설에서의 감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어제 발표에서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군에 추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소규모 종교 모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주제를 서울 상황으로 돌려보겠는데요. 여전히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면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인원도 서울이 가장 많다고요. 어제 0시 기준 집계에서 서울에서 검사 중인 인원은 8,999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검사 중인 인원의 47.4%, 절반 가까이가 서울 시민인 겁니다. 서울 지역 검사 인원은 지난 25일 8,300명 정도에서 하루 100명가량씩 늘다가 어제만 500명이 또 늘었습니다. 왕성교회 교인이 1,700명에 달했고 또 이곳 확진자들의 근무지도 검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최근 급격한 증가의 상당수는 왕성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중 인원이 많은 건 서울시가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증상이 없더라도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에 3,000명을 무료로 검사해주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가 늘고 또 무증상 전파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검사해서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국 검사 인원의 확진 비율이 1% 정도인데 서울 지역은 0.4% 수준입니다. 안심해서는 안 되지만 검사 중인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위험이 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한 폭염 대응책을 내놨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 소개해 주시죠. 서울시가 무더위 쉼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이나 노숙인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에 설치된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용 인원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인 데다가 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은 문을 닫으면서 이대로라면 올해는 실제 이용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구청 강당이나 대형 체육관 같이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도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추가로 쉼터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특보 때는 공공기관 숙소나 또 민간 관광 호텔 등을 이용해서 취약계층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객실 사용료는 시와 자치구가 분담합니다. 오는 7월 중 적용한다는 계획인데 아직 추가 쉼터로 어디를 지정해야 할지 또 냉방 숙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TBS 보도본부의 이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7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방역당국은 현재 이 코로나19 관련 현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갈림길에 서 있다. 어제 박능우 중대부 1차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지난 2주간 지역사회 평균 신규 환자 수는 하루 평균 28.9명이었습니다. 그전 2주간보다 8.7명 줄어든 건데요. 이 수도권의 경우에 최근 2주간 평균치가 22.1명으로 그전 2주간보다 14명가량 감소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당국은 수치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경우에는 조금 안정화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충청권을 거쳐서 전남, 호남권까지 확산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때문에 불안한 요소도 같이 있다면서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의미일 텐데요.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 631명 중에서 감염 경로를 여전히 조사 중인 사례는 71명으로 11.3%입니다. 환자 10명 중에서 1명 이상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겠다, 조사 중이다, 이런 깜깜이 환자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 판매 업체와 요양시설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중증 위중 환자도 10일째 30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중증 위중인 경우는 50대 이상 환자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자발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소규모 모임을 통한 이 확산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당국은 이런 소규모 모임이나 이웃 간의 모임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스스로 이 방역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어제가 휴일이었는데요. 나들이에 나선 분들 많았다고 합니다.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던가요? 네, 백화점이나 식당과 도심 몇 곳을 둘러봤습니다. 이 카페나 음식점 도심 곳곳이 이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서로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어제도 역시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이 QR코드 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2m 간격으로 신도들을 앉게 하는 등의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도 있었지만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곳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진 않았습니다. 네. 정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 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규제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목적을 엄밀히 정해서 정밀 타깃을 하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종교시설 자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종교시설 소모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방역 지침이 지켜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부는 종교 내 소규모 모임에 대한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조치를 강구해서 조만간에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 두기의 명칭을 정부가 이제 통일하고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서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죠. 네, 그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이렇게 거리 두기의 명칭이 다양해서 혼란스럽다, 헷갈린다라는 분들 많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등에 따라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 2,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조치의 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1단계로서 기준에 익숙하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객상하고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 3단계로 객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흔하게 썼던 그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고 이제 명칭을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가 그 가장 낮은 1단계 그리고 앞으로의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강도를 조정해가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1, 2,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와 집단 감염, 또 경로 불명 사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2주간 하루 환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50명에서 100명 미만일 때는 2단계,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환자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2번 이상 있으면 3단계로 전환이 됩니다. 네. 하지만 어느 한순간 이렇게 수치가 확 늘었다고 해서 바로 단계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객관적 지표 외에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럼 이 단계별로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단계마다 일상생활이 이제 제한받는 정도가 다른데요. 먼저 1단계에선 다중 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 시설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요. 네.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집합, 모임,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됩니다. 2단계 때는 조치가 강화돼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금지가 되고요. 3단계는 이것보다 더 강화가 돼서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모든 스포츠 경기, 등교 수업이 중단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이 1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행사의 경우에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뭐 야구라던가 축구 경기를 이제는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제 야구와 축구 경기 직접 경기장에 가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스포츠 경기 관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1단계 방역 조치에 따른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 입장 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관중 입장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네. 일단은 경기장 수용 규모의 30% 정도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더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경기가 안전하게 좀 잘 치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소득이 줄어서 힘들다는 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고용 실적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가운데 380곳을 대상으로 2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를 했는데요. 이 고용 실적 BSI가 80.6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나 떨어진 건데 이 조사를 시작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새롭게 사람을 뽑는 신규 채용이 줄고 기존 일자리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작은 기업이면 좀 더 상황이 안 좋은데요. 네. 이 IBK 경제연구소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 기업 5곳 중 4곳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글로벌 경제 피해가 지금 엄청난 상황이니까요. 자, 이야기 나온 김에 또 이 전 세계 현황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시작된 이후에 6개월 만에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확진자는 1019만 명가량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6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브라질이 132만 명, 러시아가 63만 명, 인도가 5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사망자도 늘어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가량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찍으면서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미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 환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전략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증상 환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서둘러 경제 재개에 나섰던 게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경제 활동 재개를 중단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었던 술집 문을 다시 닫거나 이 해수욕장을 폐쇄하는 조치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각국에서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이 백신을 선점하려고 또 벌써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개발이 가장 앞서 있는 건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상되면서 이 나라마다 이 백신을 선점하기 위해서 백신 동맹에 이 사재기까지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네. 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4개 나라는 백신 동맹을 맺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었고요. 일본도 이 제약회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 간의 백신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정작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의료진과 노년층 등 고위험군을 위해서 내년 말까지 20억 개의 백신
백신 공동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는 정말 인류 공동의 재앙 사태 아닙니까? 어떤 백신이나 치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가 함께 좀 협력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이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강양구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해외 유입과 수도권 교회의 집단 감염 여파로 어제 0시 기준 전날보다 62명이 늘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체계,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고 불러야겠죠. 이 1단계의 기준선 중 하나인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이 이달 들어서만 9번째 깨진 건데요. 지금 상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방역 당국이 처음에 얘기했던 뭐 외국인이랑 다 합쳐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 이거를 뭐 여러 번 깬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만을 보면은 지난주는 28.9명으로 그 전주에 2주의 평균에 비해서 하루 8.7명이 감소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물류센터라든지 리치웨이 같은 대규모 이 집단 발생이 줄어든 반면에 소규모 유행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 자체는 줄어들긴 했는데 네네. 거꾸로 또 외국인들은 많이 늘어난 상황인 것은 이 농어촌에 이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됨으로 해갖고서 사실은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국내 내국인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외국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나타내고 있죠. 또 하나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10% 이상으로 가고 있고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수도권의 발생이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대전도 상당히 빠르고 확산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엊그제까지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예. 다시는 또 많이 나타나갖고 호남이라든지 혹은 맞아요. 부산까지 또 네. 이 사람들의 이 전염원인 것이 서울까지 나타나는 예. 이런 전국적인 광역의 확산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이 추이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지역사회 감염 사례에 있어서 이제 집단 감염보다는 소규모 감염 사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경기 안양시에 있는 주영광교회에서 현재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방역당국이 교인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이 오히려 그 소규모 모임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활동보다도 적은 규모의 그 소규모 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쪽이 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하게 감염에도 취약하다기보다는 원래 상황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짜여져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크고 그리고 또 자원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곳은 초기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어쨌든 종교시설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강도 높은 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 예배를 볼 때 1 내지 2m 정도 거리를 둔다거나 아니면 입 출입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방역 관리를 한다거나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대형 교회에서도 그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외에 이제 소규모로 모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성가대 연습을 한다던가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친목 모임을 가진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런 곳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전파가 이루어지는 양상이 있고요. 그게 이제 한 고리라면은 또 다른 고리는 무엇이냐면 이게 몇 차례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대형 종교시설처럼 자원을 많이 동원할 수 없는 개척교회 같은 소규모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소규모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방역관리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 두 고리로 해서 계속해서 작은 집단 감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커다란 이제
그 종교시설의 대형 예배나 이런 곳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불씨가 거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런 종교 시설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하고 또 마스크 착용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들로 집단 감염의 고리를 좀 차단할 수 있을지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시설, 특히 뭐 개신교 교회들이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이런 것 대규모 시설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방역 준수하는 것과는 큰 차이는 없어요.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면 소규모일 것인데 네네. 이 소규모 모임 또는 MT라든지 이런 데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은 서로 친한 사이이다 보니까 마스크도 다 안 쓰고 얘기하게 되고 네. 또 소규모 모임인 경우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소독이라든지 환기 같은 것들을 게을리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예배당 안은 잘할지 몰라도 그 이외의 방들에 대한 환기 소독이라든지 또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지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자주 만나지 않고 네. 지금 이 시기에는 모임도 하지 말고 성가대 같은 거 일제하지 말고 구역 예배 같은 거 열지 말고 결국은 교인들끼리의 개인적인 만남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위험 시설을 뭐 지정하고 무엇을 의무화하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교회 내에서의 소규모 모임 자체를 당분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편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국방부 영내 어린이집에서 원생 한 명이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전체 원생이 214명이거든요. 그런데 방역당국은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은 그 해당 반의 아이들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인 만큼 추가 감염 가능성도 큰 것이 아닐지 이렇게만 검사를 해도 괜찮을지 좀 우려스럽거든요. 네,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에서 확진 환자가 생긴 다음에 그 확진 환자가 혹시 어린이집이나 혹은 학교의 교사라면은 밀접하게 접촉하는 아이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이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한 다음에 아마 이 밀접 접촉의 범위를 정했을 텐데 사실은 지금 검사 역량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왜 이 원생 214명을 다 검사하지 않았는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가 밀접 접촉한 3세 남아만 감염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감염시켰을 가능성도 사실은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유치원의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꼭 이렇게 밀접 접촉뿐만 아니라 매개체를 통한 전파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감염이 된 교사나 혹은 감염이 된 아이들이 여기저기에 바이러스를 흩뿌린 다음에 그 바이러스에 꼭 밀접 접촉하지 않은 원생들도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검사 역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모니터링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감입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지금 강 기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원생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사실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그 심각 정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그 TBS 이민정 기자와도 잠깐 짚어봤던 내용입니다만 교수님께도 부연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반적으로 간단히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 완화된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그 기준 예. 자체도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모든 걸 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단계를 나눴어요. 그 3단계로 가게 되면 강력한 방역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또 사회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우리 생활 방역이라는 것은 50명 이하의 확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외국인 입국자까지 다 합쳐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1단계라는 것은 주로 지역사회 감염을 주로 해서 지금 우리 어저께 상황을 보면 40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아하. 하지만 5% 이하 감염 경로 불명, 지금은 사실은 10%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건 안 맞질 않고요. 80% 이상 방역망의 통제 안에 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보면 1단계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네네. 사실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킴을 지키면서 모임이라든지 또는 프로 운동 경기 관람이 가능하고 또 온라인 등교와 등교를 다 할 수 있는 즉 등교 계약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죠. 예.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2단계는 50에서 100명 정도고 실내에서는 50인,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운동 경기도 무관중으로 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는 무관중인데 이제 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온라인 등교하고 등교 계약을 둘 다 한다. 근데 3단계로 가면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일주일에 2번 이상 환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네.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장례식, 결혼식들도 가족만으로 하게 되고 이때는 온라인 수업만 하든가 아니면 휴교를 하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력한 방역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이와 같은 3단계까지 가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신 것처럼 현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야구나 축구 같은 프로스포츠 경기에도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입장을 허용한다는 건데요. 여기에도 또 어떤 경기 관람을 통한 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단계가 사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하는 방역당국이 새롭게 내놓은 기준에 따르면은 네.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방역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6개월간의 양상을 본 다음에 3가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이고요. 네. 두 번째는 리더십이고 예. 세 번째는 선제적 조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제대로 맞물렸을 때 한국처럼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전 세계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이 3가지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학에 근거해서 방역 조치를 하기보다는 정치에 근거해서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리더십 사실상 좀 부재 상태인 것 같아요. 헷갈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선제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추세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추세라면은 먼저 2단계 조치를 시행해서 2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추세 같으면 먼저 3단계를 해서 3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선제적인 방역 조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역에 있어서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예. 지금 방역 당국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1단계라고 지금 못 박아놨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스포츠 경기에 관중을 허용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제 무관중이 아니라 관중을 드리겠다.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만큼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보면은 갑자기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친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역 당국의 실무자들이 지금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옮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네. 하지만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였는데 2단계로 옮기는 건 사실은 그냥 올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역당국 실무자들은 2단계로 격상하는 걸 염두에 두고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걸 없애고 통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 1단계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방역에 부담이 되는
이 느슨한 조치들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약간 의문이 되고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일 확진 환자 숫자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깜깜이 환자, 그러니까 전파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2달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축적되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축적되면은 어딘가에서 한번 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터지도록 지금 방역 당국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가까스로 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자꾸 방역에 부담이 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되면은 그게 어디선가 뻥 터질 수 있단 말이죠. 예. 네. 맞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이 이미 이 어떤 생활 방역이라는 그 이름 하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칭으로 이것을 격상하는 것은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라던가 체감상의 문제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이런 지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이 자연스럽게 바꿈으로써 뭔가 어떤 방역의 그 어떤 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금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방역 당국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위중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감이 커지는데요. 특히나 직장인의 경우는 특정 기간에 휴가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휴가철 여행 등과 관련된 그쪽 분야의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휴가철 물놀이를 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혹은 MT 같은 것을 가게 되면 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또 이 물놀이 환경에서 마스크 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일단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또 마스크를 쓰고 계속 들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적은 해수욕장을 가면 좋겠는데 물놀이 시설도 입장 인원을 제한하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고 실제 지금 일어나는 것만 봐도 아직 휴가철에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부분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개인 모두가 단체 여행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가지 말고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게 되면 결국은 가족 단위에서는 감염이 있다 할지라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서 올 여름만은 좀 이런 가족 단위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리 두기와 또 실내 환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서로 대화를 많이 안 한다든가 실제로 갔을 때라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그 샤워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위의 시설들에서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업체들에서 있어도 이 소독이라든지 환기들을 잘 해주셔갖고 실제로 유원지 근처에서의 이런 전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체 또 지자체 전부 노력해야만 이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올여름을 무사히 지나가야만 지금 1단계를 유지할 수 있지 이 여름이 잘못되고 휴가철에 너무 젊은 사람들이 또는 노인분들도 여행을 가면서 감염이 되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네. 조심하는 물놀이 지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이달 말로 이제 6개월이 됩니다. 또 이번 주에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깜깜이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N차 전파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가을 이후에 2차 유행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들도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런 현상이 바이러스 변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바이러스 변이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큰 변이는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제 산발적으로 일부 연구자들이 그럴 가능성을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과학계에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이 자체라기보다는 이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에 계속해서 유행이 안 잡히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앞으로도 이제 변이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가을 2차 유행을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가 더 문제죠, 네, 사실. 왜냐하면은 지금
좀 잦아들던 유행이 다시 이제 폭발적으로 되살아나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요. 일단 미국 굉장히 상황 위험하고요. 안 좋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좀 잡히는가 싶었더니 다시 지금 상황 안 좋아지는 조짐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리더들 중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리더십을 보였던 정상 중에 하나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인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바로 경고를 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 재유행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굉장히 지금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상황을 이제 걱정하고 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애들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잡히지 않고 있으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네. 그 두 곳에서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다른 곳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방역 모범국이라고 했었던 우리나라의 상황도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미 지금 북반구는 여름에 지금 다시 재유행이 생기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상태 그대로 가을로 넘어가면은 가을은 북반구에서는 계절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은 마치 1918년 스페인 독감이 2차 유행 때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것처럼 예. 이 코로나19도 가을에 폭발적으로 희생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전 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해외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WHO에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이제 179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강 기자께서도 방역의 성공 조건으로 짚어주신 세 가지가 과학, 그리고 선제적 조치, 그리고 리더십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이것의 원인으로서 WHO의 리더십 부재,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의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가 한몫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WHO의 리더십 부재라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공세로 보여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애시당초 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 원인 불명의 폐렴을 밝혀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이후에도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WHO는 그 정도면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은 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브라질의 대통령이라든지 또 인도에서의 봉쇄를 풀었다 놨다 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확산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 또 유럽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각국의 그 자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따라서 봉쇄를 했는데 오히려 그 봉쇄를 한 것이 역효과를 낸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특히 제일 먼저 이탈리아 같은 경우 북부 지역을 봉쇄함으로 해갖고 전국적으로 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그 총리의 여러 가지 지도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은 아주 강력한 봉쇄를 했는데도 유럽이 완전히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네. 이것은 WHO라기보다는 각국에서의 그 방역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지난 시행착오를 좀 온고지신 삼아서 그럼 앞으로 지금 슬슬 이 조짐이 보이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그 전 세계적인 그 2차 대유행에 전 세계가 조금 더 단단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군요. 이렇게 꺾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 때문에 세계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봉쇄 조치를 실시한 국가에서는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고요. 또 이 각 나라마다 세부적인 사연은 다르겠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산업군 중에 하나가 항공업계인데요. 네. 항공업계는 사실은 이제 거의 고사 직전의 상황입니다. 네네. 이제 올해만 해도 100조 원의 손실이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상황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봉쇄 조치 때문에 경제가
침체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봉쇄 조치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네.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유행 자체를 잡지 않으면은 봉쇄를 풀든 말든지 간에 경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이랑 경제가 서로 트레이드 오프되는 관계가 아니라 방역을 잘해야 경제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최고의 최고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 길은 것이 방역이라는 가장 말씀이신 철저한 거죠. 방역인 건데 이 두 가지를 지금 많은 정상들 리더들이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또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걸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었고요. 예. 아까 리더십 관련해가지고 백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런 걸 상상해 보면은 아마 좀 감이 오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였다면 네. 지금 세계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이 모양 이 꼴이었을까?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학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대통령이고요. 예, 그리고 또 국제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였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모습이 지금과는 사뭇 굉장히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인류는 굉장히 운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친 시점에서 네.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 많은 국가들이 방역과 경제가 서로 대척점에 놓여 있다. 반비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강 기자님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 최고의 경제를 위한 대책은 가장 철저한 방역이다. 예, 이 부분을 좀 각국의 정상들이 좀 잊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처럼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코로나도 독감처럼 일상 속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WHO의 전망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백신의 존재가 더더욱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죠. 과연 언제쯤 이것이 성과를 볼 수 있을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정도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결국 실용화를 하게 되는데 이 백신하고 모더나 미국의 백신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하고 올해 안에 아마 개발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전 세계 인구가 다 맞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이 안정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일단은 응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즉 의료진이라든지 또는 취약 연령층에 먼저 쓸 수 있는 이런 백신이라도 개발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그 사람 몸에 적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그 임상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어야 이것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과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